내 아들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며느리의 뺨을 다른 여자가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추악한 계획이었다는 진실과 마주했을 때 한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 박복래. 어느 날 며느리 최은서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윤지연에게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생각했던 이 사건 뒤에는 아들 김진혁과 간호사 윤지연의 추악한 불륜과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기막힌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 또한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구박을 견뎌야 했던 박복래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복수와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의 떠들썩한 시장 골목, 그곳에 박복래의 인생이 담긴 작은 반찬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0의 복래는 지난 30해 동안 한결같이 새벽 4시면 가게의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다듬고 비법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반찬을 무쳐내는 일. 저녁 9시 가게의 셔터를 내릴 때까지 고된 노동은 이어졌지만 복래는 단 하루도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가게는 이제 본점과 2개의 분점을 둔 번듯한 사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찍은 사진, 10년 전 분점을 내고 감격에 겨워 찍은 사진, 그리고 3년 전 아들 이강훈의 결혼식 사진까지. 사진 속에서 며느리 김지우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볼 때면 복래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살갑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복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을 뿐 누구보다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라는 것을요. 굳은 시댁 살림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해냈고 아들 강훈의 뒷바라지는 또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지우를 보며 복래는 참 착한 아이라고 마음으로 며느리를 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래는 으슬으슬 한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감기약 한 봉지를 사 먹고 말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문득 며느리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성북중앙병원이 가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라는 생각에 미치자 복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볼 겸 진료도 받을 겸 병원에 들르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복래는 익숙한 길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복래의 마음은 늘 복잡한 감상에 젖곤 했습니다. 병원이 서 있는 그 넓은 터가 바로 박복래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북중앙병원이 서 있는 땅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복래가 반찬 장사를 하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1평, 2평 사 모은 땅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노후 자금이나 마련할 요량으로 시작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운명은 10년 전 그날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성탄전야, 남편 이철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동네에는 변변한 병원 하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따라 폭설로 길이 막혀 구급차는 1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응급실 의사가 무심코 중얼거린 한마디가 복래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0분만, 딱 30분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 한마디가 복래의 남은 생을 지배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복래는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박성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땅을 병원 부지로 무상 임대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요. 단 하나의 조건은 이 동네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처럼 허망하게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북중앙병원은 복래의 핏빛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복래는 북적이는 환자들과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을 보며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남몰래 뿌듯함을 삼켰습니다. 2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가 며느리 지우를 찾던 복래의 귀에 날카로운 고함이 꽂혔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했지! 이 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키가 멀대같이 큰 간호사가 지우를 세워두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유라라는 명찰을. 단 간호사는 조무사 주제에 어딜 설쳐!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라며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유라가 성큼 다가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대로 지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래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뺨을 맞고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모습, 빨갛게 달아오른 뺨의 상처가 마치 익숙한 일인 양 담담해 보이는 그 모습에 복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 22살 새댁이었던 젊은 날의 복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방에 무릎 꿇고 앉아 모진 말을 듣던 그날. 씨도 못 붙이는 게 어디서 밥 축내고 있어? 라는 폭언과 함께 날아온 손찌검.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멍멍해지고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돌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외면했고 남편은 모른 척했지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서러움 속에서 복래는 그저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며느리 김지우의 모습이 40년 전의 박복래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는 모습, 홀로 부당한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까지도 말입니다. 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힘이 없어 당하고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지켜줄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복래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래에게로 향했고 간호사 최유라도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환자 아니시면 나가주시죠. 저희 직원들 문제입니다. 최유라의 오만한 말투에 복래는 기가 찼습니다. 사람 뺨을 때리는 게 직원 문제라고? 그럼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복례의 기세에 최유라가 한 걸음 물러서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박 여사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윤태준이었습니다. 윤태준은 복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히 예의를 차렸습니다. 여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순식간에 복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이 웬 허름한 할머니에게 쩔쩔매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장님, 이분이 누구? 라고 묻는 최유라에게 복례는 천천히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이 병원 땅 주인이다. 네, 땅 주인이요? 최유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병원장 윤태준이 네, 이 병원 부지 전체를 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박복례 여사님이십니다. 라고 확인해 주자 웅성거림은 확신에 찬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나가라며 소리쳤던 상대가 병원의 실질적인 은인이라는 사실에 최유라의 낯빛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윤태준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여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내 며느리 뺨을 쳤어요. 여기 사람들 전부 보는 앞에서 말이오. 윤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최유라를 쏘아보며 최 간호사, 당장 원장실로 와 있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되는 그 순간 복례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이강훈이 즐겨 입는 회색 정장.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강훈은 이쪽을 지켜보다가 복례와 눈이 마주칠 뻔하자 황급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복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 강훈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사에 있어야 할 아들이 왜 평일 대낮에 병원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엄마를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례가 멍하니 서 있는 지우에게 강훈이가 혹시 병원에 온 적 있니? 라고 묻자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강훈 씨는 병원 냄새도 싫어하는걸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뺨 맞는 모습, 아들이 도망치듯 사라지던 뒷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너 오늘 혹시 병원 근처에 온 적 있었니?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병원요? 아니요. 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듯한 대답에 복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저 간호사 사이에 내가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복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부터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사실은 제가 이 병원에 온 첫날부터요. 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내내 지속된 괴롭힘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에 복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복례의 다그침에 지우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혼자 참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들 강훈과 간호사 최유라의 관계를 직접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부터 복례는 혈압약, 무릎 통증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며칠간 지켜본 결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강우는 아내 지우가 오후 근무로 가장 바쁜 시간대에 맞춰 병원 근처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최유라는 휴게 시간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복례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내민 사진 몇 장에 복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병원 뒤편 공원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한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더 이상의 의심은 무의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탐정이 녹음해 온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김지우한테 언제 말할 거야? 최유라의 물음에 강우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곧 정리할게. 이혼 서류도 변호사 통해서 다 준비해놨어. 정리라는 말. 아들에게 며느리는 그저 정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강우는 복례를 속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텐 지우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둘러대야지 뭐. 아내의 헌신을 배신하고 저를 키워준 어미까지 속이려는 아들의 치밀함에 복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지우가 털어놓았던 아들의 빚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남편 몰래 그 빚을 갚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지요. 아내는 빚을 갚고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놀아난 것입니다. 4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한 분노와 절망이 복례를 덮쳤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복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40년 전에는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고 두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힘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가장 먼저 병원장 윤태준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로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펼쳐놓자 윤태준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내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복례는 3년간 지우가 당했던 모욕과 폭언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윤태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정말 몰랐습니다. 여사님. 이라고 변명하자 복례는 싸늘하게 받아쳤습니다. 몰랐다는 건 이 병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겠지요. 복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더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다른 병원들이 내 땅에 들어오겠다며 보내온 임대 제안서들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겠다는 곳도 있더군요. 윤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최유라 간호사,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인사 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명시해 주시오. 이는 간호사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복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라는 병원장실로 불려가 사진과 함께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협회에도 보고될 것이라는 말에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다급해진 최유라는 곧장 강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나 해고됐어. 우리 사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소식에 강훈의 목소리도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복례는 이미 아들 내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아무렇지 않게 오늘 병원은 어땠니? 라고 묻자 옆에 있던 지우가 해맑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최유라 선배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요. 강우는 제발 저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복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울리는 강훈의 휴대폰. 발신인은 최유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복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최유라가 해고된 후 강훈은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복례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지요. 복례는 아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공항이에요. 급한 서류가 있는데 엄마가 대신 지우한테 좀 전해주세요. 복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면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이혼을 통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인 자신의 손으로 이혼 서류를 전달하게 만들어 며느리가 저항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치졸한 계산이었죠. 1시간 뒤 복례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복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봉투가 착한 며느리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우는 밝은 얼굴로 복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 천진한 미소를 보자 복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강훈이가 전해주라고 하더구나. 봉투를 받아든 지우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봉투를 열던 지우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지우의 눈을, 그리고 복례의 눈을 핥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복례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곧장 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훈,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복례의 고함에 수학이 넘어 강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해주면 지우가 반발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자기야, 빨리 와. 탑승 시작했어. 라는 최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복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강훈아, 잘 들어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강훈이 엄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반발하자 복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내 빚을 지우가 갚고 있는 것도, 너희 둘이 호텔 들락거린 사진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려면 가. 하지만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내가 버린 지우, 이제부터 내 진짜 딸이니까. 전화를 끊은 복례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 40년 전 남편의 배신 앞에 홀로 울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복례는 지우의 손을 잡고 강훈과 최유라의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지우는 그제야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날 밤 복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 이강훈이 아닌 며느리 김지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례는 절망에 빠진 지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영아, 내 진짜 꿈이 뭐였지? 복례의 물음에 지우는 오래전 접어두었던 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었습니다. 의대가
내가 내 학비랑 생활비 전부 대줄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복례의 단호한 지원에 지우는 다시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태국으로 도피했던 강훈과 최유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사랑도 끝났고 서로를 핥히다 결국 최유라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강훈은 뒤늦게 복례와 지우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1년 뒤 지우는 기적처럼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선명하게 박힌 김지우라는 이름을 보며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던 복례는 청소도구를 든 최유라와 마주쳤습니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최유라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복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 되면 어머니 건강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복례는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아들은 마음을 핥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딸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지켜주고자 하는 존중과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복례와 지우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